라틴 아메리카 문화기행을 맡은 경희대학교 스페인어과의 황수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라틴 아메리카 하면 되게 낯설게 느껴지시죠? 라틴 아메리카라는 대륙은 우리에게 너무나 먼 대륙입니다. 멀고 또 우리 대척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겐 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거리적으로도 먼 곳에 있는 곳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여러분과 함께 라틴 아메리카 문화기행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틴 아메리카가 좀 생소하고 낯선 곳이니까 좀 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좀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첫 번째로는 사용국가 수로는 세계 20여 개국 이상이 사용합니다. 지도에서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붉은 표시가 된 곳이 라틴 아메리카가 스페인어를 주로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하면 스페인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등을 사용하는 지역이 다 포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오늘 발표 드리는 내용에는 스페인어권 라틴 아메리카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 인구수는 4억 9천이 넘고요. 그죠? 미국의 경우는 라티노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히스패닉 계열을 중심으로 사용하고요.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브라질과 프랑스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2021년 자료에 의하면 약 4억 9,200만 정도가 스페인어 사용 인구입니다.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페루, 멕시코, 그죠? 콜롬비아 여러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런 라틴 아메리카는 우리나라에게는 그럼 어떤 의미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감히 기회의 땅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기회의 땅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가 수출입 규모가 크고 또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남미, 그러니까 대라틴 아메리카 수출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환경을 조금 이제 극복하면서 다시 수출입이 늘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자원의 수입과 또 공산품의 수출 등이 대단히 매력적인 시장이고요. 구매력이나 교육 부분에서 중국과 인도보다도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요. 각 국가별로 다양한 기업들이, 한국계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라틴 아메리카가 기회의 땅이다. 제가 라틴 아메리카를 가려면 당연히 사실은 스페인어를 좀 알면 좋겠죠. 근데 스페인어를 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라틴 아메리카에 가서 다양한 인종 구성들과 만나려면, 그죠? 그 라틴 아메리카의 인종 구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 보면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삼보, 몰라토, 메스티소, 그리고 원주민 등이 있는데요. 스페인 사람들이 약간 백인 계열이라고 했을 때 현재 있던 원주민, 그러니까 스페인어 하면 인디오와 만나서 낳은 사람들이 메스티소라고 하고요. 스페인 분들이 흑인과 만나서 이제 낳은 분들은 물라토라고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지배적인 종교는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캐톨릭입니다. 최근에는 개신교가 조금 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92년
라틴 아메리카에 도착했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들고 갔던 십자가, 그러니까 캐톨릭의 전파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던 이 콜럼버스의 도착과도 관계가 있는 캐톨릭이 지금 현재도 지배적인 종교입니다. 자,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를 스페인어권 라틴 아메리카라고 언급하는 데 있어서 이 인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분이 누구냐? 바로 콜럼버스입니다. 바로 이 콜럼버스의 도착이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에게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라틴 아메리카에는 마야, 아스테카, 잉카와 같은 고대 문명이 있었고요. 근데 이 고대 문명이 파괴된 데는 바로 정복자 스페인 사람들이 도착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콜럼버스의 도착이 라틴 아메리카 역사를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콜럼버스는 1492년 10월 12일 60일의 항해를 통해서 서방구의 한 섬에 상륙합니다. 도착한다는 것이죠. 그 도착의 일성을 이제 살았다, 구세주여라고 하면서 그 섬을 산살바도르라고 붙이기도 했고요.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의 수탈을 가져오게 되면서 스페인과 유럽인들에게 이른바 황금의 땅, 엘도라도라는 헛된 꿈을 갖게 되는 단초가 되기도 했고요. 역설적으로 스페인에는 16, 17세기 황금세기의 토대가 되는 막대한 자원을 라틴 아메리카에서 수탈하게 됩니다. 라틴 아메리카에는 소위 말하는 가축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을 인간의 지근거리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수공통의 감염병이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이 구대륙 사람들이 도착하면서 수많은 감염병을 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초반부의 만남은 대단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에스파뇰라 섬은 지금의 도미니카 공화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도착했던 콜럼버스와 원주민의 만남은 대단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서로 물물을 교환하고, 그죠? 거기다가 자신들이 환대로서 이들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래서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에도 이들을 아주 온순한 데다가 악을 모르며 다른 사람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지도 않고 무기도 지니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온순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정복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이른바 정복자의 야욕을 드러내게 됩니다. 1492년 이른바 신대륙에 도착했던 정복자들은 1992년 500주년을 맞아서 발견이냐 정복이냐 또는 만남이냐라는 논쟁을 벌였고요.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표현인 만남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용어의 선택 자체가 달라집니다. 탈시민적 시각으로 보느냐 아니면 서구중심적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서구중심적 시각으로 본다면 발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곳에 원래 선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도착한 이들이 그들을 수탈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정복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월터 미뇰로라는 학자는 라틴 아메리카는 서구인 인식체계에서 발명된 것이다. 즉 원주민들의 시각이 아닌 서구인 인식체계에서 발명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미리 언급했던 것처럼 라틴 아메리카에는 고대 문명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멕시코 중부 지역에서 남부에 위치했던 아스테카라는 고대 문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메소아메리카 지역이라고 하는 멕시코 남부 유카탄 반도, 과테말라 북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일부를 포함하는 마야라는 고대 문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에 익숙하시죠? 마야, 그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콜롬비아 일부에서 비롯한 에콰도르, 칠레, 페루, 안데스 산맥을 따라 문명 세계를 건설했던 잉카가 있습니다. 마야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멕시코 남동부 과테말라 유카탄 반도 지역이었고요. 이집트에만 있는 것이 아닌 유명한 피라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체 관측법과 역법도 발달했고요. 특히 마야 숫자가 이런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영의 개념은 보통은 인도의 베다 수학에서 영의 개념이 탄생하였고, 인도에서 아라비아로 거쳐 유럽으로 도착한 것이 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은 영의 개념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 지역은 바로 이 마야였습니다. 만약 이 영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컴퓨터를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0과 1이라는 컴퓨터를 가지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또 진법으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손, 발을 다 사용하는 이심지법을 사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야력이라고 하는 마야 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옥수수 문화권이었죠. 옥수수로 우리는 피리를 만들고 하모니카를 만들지만 이분들은 옥수수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옥수수를 빚어서 토르티아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그죠? 자, 우리 이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마야의 문자, 마야의 숫자입니다. 잉카입니다. 여러분, 잉카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잉카면 역시 바로 이거죠. 마추픽추, 마추픽추. 바로 안데산맥 산정에 있는 마추픽추입니다. 잉카 제국의 화려한 문명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깨추아는 타완틴수유라고 합니다. 국가명 잉카 제국이죠. 이 깨추아는 다양한 반을 사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언어는 깨추아어입니다. 그러나 언어는 있지만 여기 뭐가 없냐면 문자가 없습니다. 문자는 그럼 뭐냐? 기푸스라고 하는 매듭 문자를 사용합니다. 매듭 문자는 이런 매듭인데요. 여러분, 매듭은 또 다른 말로는 매듭을 묶었다라는 표현에서 매듭을 묶다, 즉 결승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듭을 묶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의 의미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잉카 지역에는 매듭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집 앞 선반에 화분을 어떻게 걸어두느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장식을 걸어두느냐가 하나의 또 의미를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풍요로웠던 이런 표현 양식들이 이제 많이 사라졌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다시 고대의 방식들을 오늘의 되살리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스테카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멕시코 중부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있었던 지역이고요. 멕시코 중부의 텍스코코호 중앙에 위대한 도시를 하나 건설합니다. 이게 바로 테노치티틀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멕시코에 가서 이 유적을 본 적이 있지만 그야말로 거대한 도시입니다. 스페인 정복자 헤르난 코르테스가 이 테노치티틀란을 보고 어떤 감동을 가졌을까? 아마 범접하지 못했을 아마 위대한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스테카란 말은
멕시코 원주민의 언어 나후아틀어로 아스틀란의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이 지역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초콜릿이 원료가 되는 카카오를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여러분 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인신공희라고 표현하고 또 하고 희생제의라고도 하는 그런 제의를 행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거기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1521년 에스파냐의 정복자, 스페인의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에 의해서 마지막 황제인 목테수마 또는 몬테수마가 사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정복당하게 되는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아스테카입니다. 자, 이상 간략하게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와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